지난번에 그 파일이 아직 안 올라갔는데 어쨌든 지난번 얘기 간단히 하시면요. 이제 요거죠. 지난번에 그 이제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시대 구분해서 이전에 미노스 문명, 미케네 그다음에 암흑 시대를 거쳐서 아르카익 시대가 있었고 이제 고전 시대 그죠? 요게 가장 그 아테네 전성기라 그랬습니다. 아테네 전성기를 지나서 이제 오늘 요 뒤 얘기를 쭉 이어지겠죠. 그죠? 고전 시대하고 헬레니즘, 로마 속국.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게 그 이제 32페이지 그죠? 32페이지 하고 33페이지에 있는 이 그리스 건축 그죠? 신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2페이지에 시대를 넘어서는 건축 그래서요,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시대 규정과 그죠? 시대를 구분하고 그리스에 대한 어떤 로망을 심어준 그 시작점이 되는 사람이 빈켄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식사라는 양식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하는 그러한 그 방법을 도입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18세기 중반, 18세기 중반에 폼페이 발굴로 어떤 그 호기심이 많이 유발됐고,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이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 이전 문명은 그러니까 이전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들은 로마와 카톨릭 그죠? 로마적이고 기독교적이라는 그 문화 전통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그죠? 벗어나서 우리의 뿌리는 로마 위쪽이 그리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죠? 18세기, 19세기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우리 조상은 로마, 이제 우리가 물려받은 문화는 다 로마의 것이고 기독교 전통이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리스가 그죠? 그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것이 뭐 따지면 한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 문화의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근대 문명에서는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문명이 서구 문명의 근원이라는 이런 공식이 이제 성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 2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요. 그 시대, 그리스 시대를 본보기로 해서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는 막 붐이 불었고, 그 붐의 결과로, 이런 얘기는 다 했었고요. 이제, 건축에 대한 얘기, 그죠? 건축. 파르테논 신전이 이제 가장 표준적인, 그래서 이 파르테논 신전, 요 형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제가 박스 쳤는데, 요게 바로 그 파르테논 신전이네요. 그죠? 이 모양이, 그죠? 요거 그대로 요거, 그죠? 여기도 그렇고, 그죠? 여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것이 똑같이, 모방해서 반복하게 되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경희대학교, 저도 처음에 갔을 때, 이 학교 좋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딱 그거 아니에요. 그죠? 신전 딱 그 앞에 모양, 그죠? 이렇게 삼각형의 박공이 있고, 그죠? 박공. 이것도 마찬가지로 덕수궁, 석수궁도 딱 이렇게, 그죠? 여기 딱 그대로 딱 이렇게 갖춰져 있죠. 그렇게 갖춰가지고 만든 이런 것이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대로 따라하는. 근데 이것이 뭐 서양에서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된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이런 식으로 다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뿐 아니라 다른 나라, 그죠? 다른 나라 뭐 박물관을 가봐도, 그죠? 그 박물관이라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물관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18세기 이후기 때문에 그 전에는 박물관 이런 게 없었죠. 근데 그 뒤에 짓는 박물관들은 다 이런 식으로 지었어요. 그죠? 박물관들은 보통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르브르 박물관 뭐 등등 다 해서 앞에 현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제우스 신전 얘기가 왜 나왔냐? 제우스 신전. 요 얘기도 나왔구나. 그래서요, 이제 그 기둥 양식, 그죠? 세 가지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맨날 나오고 시험도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제 학생들은 이런 거 왜 물어보냐 했는데 어쨌든 막 외우고 배웠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둥 양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죠? 도리아식, 거기 그죠? 그 33페이지 있잖아요. 도리아식과 코린트식과 이오니아식. 순서상으로는 도리아식이 가장 먼저고요. 가장 먼저 그냥 가장 요렇게 그죠? 그 일반적인 그죠? 직선으로 쭉 뻗어서 위쪽에
좀 얇아지는, 요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쪽에서 보면은 이것이 보다 안정감 있고 기울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각적 효과를 고려해서 아래쪽은 좀 두툼하고 위쪽으로 갈수록 살짝 얇아지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도리아 양식의 기둥이고요. 이 도리아 양식의 기둥은 아테네의 그 파르테논 신전, 이 파르테논 신전 뒤쪽 그 보수 공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이게 드러납니다. 명확한 그 도리아 양식의 기둥이고요. 그 사례, 지난번에 사례를 보여드리지 않아가지고 사례. 그 다음에 요것은 또 아테네에 있는 다른 신전, 그 에레크레이온이라는 그런 신전의 그 이오니아 양식입니다. 이오니아 양식, 여기 끝에 이렇게 생겼죠, 그죠? 끝에 이렇게, 그죠? 이오니아, 좀 약간 부드러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끝에가 처리된 여기 이오니아 양식의 그런 기둥입니다. 그런 기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코린트 양식의 기둥. 이거는 그 아까 올림피아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기둥인데요. 기둥이 끝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나뭇잎 모양으로, 그죠? 코린트식. 그래서 그 아칸소스 나무의 잎사귀를 본따서 이렇게 만든 코린트 양식의 기둥. 그래서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의 그 유적에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마지막에, 그 33페이지 위 본문 마지막에, 때때로 밋밋한 기둥 대신, 카리아티드라고 불리는 여성 입상을 설계했다. 그러니까 기둥 대신에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여신을, 그죠? 요게 아테네에 있는 그 신전의 기둥에, 그러니까 기둥 대신에 그러니까 여신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것이 기둥으로 대신한 거죠. 그죠? 요것이 이제 그, 카리아티드라는 이런 그 여신 기둥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올림피아에 대한 얘기를 하시자면은요, 그 밑, 아래쪽에 고대 아테네의 명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고대 아테네의 명사들 해서 아테네의 명사들에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등등 쫙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디아스, 그죠? 그 세 명의 그 유명한 조각가가 나옵니다. 그죠? 페이디아스, 뭐 영어로는 피디아스라고 하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아테네의 조각가.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 건축을 총 감독했으며 조각에 처음으로 실물뜨기를 도입했다. 그래서 실물과 동일한, 그래서 이제 페이디아스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폴리클레이토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디아스, 여기도 피디아스로, 이거 똑같은데 위에 페이디아스입니다. 그죠? 피디아스, 영어식 발음. 그래서 페이디아스의 경쟁자로 아르고스의 헤라, 아이보리와 황금색조 유명하다. 그 다음에 프락시텔레스, 아테네의 조각가로 최초의 비너스 누도상으로 유명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조각할 때 다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제우스 신전 얘기 간단히 하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유명한 신전이 원래는 제우스 신전이죠. 올림피아에 있던 제우스, 여기 올림피아, 여기서 올림픽이 열렸던, 여기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 거기에 아까 우리가 봤던 요게 이제 고대 올림피아라는 그 지역의 모습을 다시 재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올림픽 스타디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쭉하죠, 그죠? 왜냐면 주로 달리기 경주를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리는 경주를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올림피아 그 스타디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언덕에 앉아서 쫙 보고 달리기 경주를 해서 올림픽을 했고요, 올림픽.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원형 극장도 있고, 여기에 이제 제우스 신전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전에는 제우스 신전 안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제우스 상이 있었어요. 이렇게 커다란 제우스 상. 그래서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 BC 5세기에 건축된. 그래서 이것은 그 조각가 페이디아스, 그 지금 나왔죠, 그죠? 페이디아스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뭐 돌로 만들 수는 없고요. 너무나 크니까 나무, 그죠? 삼나무로 만든 다음에 상아와 금으로 이렇게 치장을 한, 어쨌든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높이는 뭐 12m 이상이 엄청 큰, 그래서요, 왼쪽에는 니케, 승리의 여신 니케와 요 독수리가 있었고, 근데 이 독수리가 요게 그 미국의 상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가 미국의 요게 그 미국의 상징이 독수리 아니에요, 그죠? 독수리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요거를 그대로 갖다 쓰면서 자기들의 국가 상징으로 독수리를 갖다 쓰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죠? 그 유럽 제국들이 독수리를, 독수리 다 여기서 온 겁니다. 여기서 비롯된 독수리가 앉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올림픽 이 제우스상은 나중에
나중에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그러니까 나중에 그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가 그 로마 그 국교가 되면서 이건 다 우상숭배다 해가지고 다 부수거든요. 부수는데 이제 요건 아까우니까 자기들이 가져갔습니다. 콘스탄티노플로 가져갔다가 나중에 화재된 걸 왜냐면 나무니까 이제 불을 좀 타고 이러다가 다 뜯어가가지고 나중엔 언제 소실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히 모르고 어쨌든 소실돼 버렸고 어쨌든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식으로 그 동전에도 그래서 동전에 이렇게 그 모양이 있죠. 앉아 있고 그죠? 올림푸스 신전. 제우스상이 어쨌든 가장 유명한 그러한 상이었습니다. 상 중에. 그래서 요게 제우스 시대 신전에 제우스 상이 이렇게 커다랗게 제우스 신전 안에 뭐 꽉 들어가 있죠. 그죠?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 있는 이런 상이었고요. 이제 요거에 맘먹는 거를 자기들이 그 아테네 사람들이 자기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안에다가 아테나 그죠?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 상을 이렇게 입상 세워놓은 여신의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저것도 나무죠. 저것도 이제 페디아스가 만든 거고요. 이것도 그래서 저것도 나중에 다 없어지지만은요. 그래서 어쨌든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결국 전쟁이에요. 전쟁 그죠? 조그만 폴리스들이 끊임없이 그 다툼과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기고 더 많은 그 지혜를 통해서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목적으로. 자, 그래서 이것이 가장 유명한 그 고대 그리스의 두 그 신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으면서 올림픽 경기 먼저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제우스 신전 부셔버리고 제우스 신상은 가져가 버리고 뭐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부셔진 잔해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워낙 크니까 잔해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잔해에서 발견된 그 이제 조각상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그때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이 그렇게 그 리얼리틱하지 않고 사실적이지 않고 그냥 좀 단순하죠, 그죠? 그러니까 납치당하는 엄청 고통스러운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표정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단순히 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 위에 이제 보시면요, 33페이지 위쪽에 보시면은 그리스 미술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특징. 그래서 황금기는 기원전 480에서 430년. 그러니까 이게 클래식, 그죠? 클래시컬 에이지죠. 그죠? 아까 나왔던 거기에서 그죠? 요 시기가 가장 황금기였다는 겁니다. 고전시대, 아테네 전성기 때. 그리고 철학에서는 모든 것에 적도가 있다. 적절한 게 적절한 어떤 기준이라는 거죠. 그죠? 적도. 그죠? 적절한 어떤 척도, 적절한 척도나 어떤 비례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있고, 가장 유명한 작품은 날개짓하는 승리의 여신상. 니케죠, 니케. 나이키. 그죠? 우리가 나이키라고 하는 그 니케. 그래서 이겁니다. 그죠? 이것이 가장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프랑스에 있는데요. 이것이 그 날개짓하는 니케가 뭐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 여기 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요건 다 아주 잘게 쪼개진 상태에서 발굴돼 가지고 나중에 조립한 거고요. 남아있는 형태로. 그래서 요거를 복원하면 아마 이런 모양이 아니었겠느냐. 이 승리의 여신이니까 월궤관, 그죠? 월궤관을 이렇게 손에 들고 요거 이제 이것이 바다 해전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말씀드렸던 것이피 이 당시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쟁이 많았거든요. 이 조그만 이 섬나라끼리 지들끼리 서로 전쟁하고 왜 무역권 다툼해서. 근데 어쨌든 여기서 발굴됐는데요. 그러니까 섬에는 그나마 좀 발굴된 게 좀 있어요. 왜냐면 섬이니까 좀 남아있던 거죠, 오래.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은 다 뭐 훔쳐가고 부셔지고 없어지고, 근데 섬에서는 좀 남아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모트라케에서 발굴된 니케 상입니다. 그래서 배 앞에서 이렇게 승리의 여신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거라고 이렇게 나와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적 형태는 남성 누드상이 이제 물론 그리스 때는 그랬고요. 이제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여성 누드가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대표 도시 아테네, 주요 공원, 민주주의, 개인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개인주의라면 이건 사실은 틀린 겁니다. 틀렸어요. 이게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주의예요. 오히려 그리스는 오히려 폴리스의 그 공동체를 우선했거든요. 항상 폴리스라는
그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러니까 폴리스의 동물이다. 그거에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그 인간에 대한 정의인데요. 폴리스의 동물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미술사를 쓴 사람 같은 경우가 좀 약간 잘못 쓴 거죠.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공동체주의, 폴리스주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더 이성, 다시 말해서 더 지혜가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 얘기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조각에 대한 이야기 34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34페이지. 변화된 양식. 그래서 그리스가 아테네가 전성기를 맞았다가 그 다음에 그 아테네가 그 멸망을 했다 그랬죠. 그죠? 아테네가 제국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폴리스들의 반발을 사가지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하고 그래서 결국 아테네가 패배를 하고 스파르타가 잠깐 승리했지만 또 힘이 빠져가지고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구 자체가 작아가지고 스파르타는 그죠? 그 시민 계급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그 전쟁 때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되고 다음에 북쪽에서 흥기한 그 마케도니아 그죠?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다 그 지배가 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마케도니아 사람들, 즉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가 그 그리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의식 자체가 말도 다 통했고 그래서요.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 건설은 그리스 미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 미술은 이 제국이 건설됨에 따라 몇 개의 작은 도시 국가를 벗어나 세계의 절반에 해당되는 지역의 조형원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규모가 커진 거죠. 규모가 커지고 규모도 커지고 시장도 커지고 쉽게 말해서 그죠? 시장이나 수요도 커지고 그죠? 그래서 이 변화가 그리스 미술의 성격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후기 시대의 미술을 그리스 미술이라고 부르지 않고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이 동방의 나라에 건설한 제국의 이름을 따서 헬레니즘 미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제국의 풍요한 수도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의 안티오크, 소아시아의 페르가몬 등에서는 도리아 양식이나 이오니아식 건축의 우아함에서 벗어나 기원전 4세기 초에 고안된 코린트 양식이 유행했으며, 그래서 코린트 양식 왼쪽에 있죠, 그죠? 아까 나뭇 잎사귀를 이렇게 형상한 요거 코린트식 요렇게 유행했으며, 일반적으로 건물 전체에 더 많은 화려한 장식물을 입혔다. 이 화려하다는 말이 포인트입니다. 화려하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했다는 거예요. 더 화려하게. 그죠? 그래서 그리스 미술의 양식과 창의성은 오리엔트 왕국들의 규모 및 전통과 융합되었다. 그래서 그리스 미술은 대부분 헬레니즘 시대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헬레니즘 미술은 초기 그리스 조각의 조함이야 세레미 대신 거칠고 격렬한 작품, 그죠? 거칠고 격렬하다. 거칠고 격렬한 작품을 선호했으며 보는 사람들에게 강렬하고 드라마틱한 인상을 주기를 원했고, 또 확실히 보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깊은 인상. 그러니까 거칠고 격렬하다, 강렬하고 드라마틱하다. 라는 이제 요렇게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죠? 요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래쪽에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그 시대의 그 대표 작품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먼저 왼쪽에 아내를 죽이고 자살하는 갈리아인,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원전 3세기 후반 만들어진 원작이고, 그 원작을 로마 시대에 복사해서 모사품이다. 높이 211cm 로마 국립박물관. 그래서 소아시아에 위치한 그리스 식민도시 페르가몬과 치른 전쟁에서 패한 갈리아인 전사가 방금 아내를 칼로 찔렀다. 그녀가 흐르적거리며 쓰러지자 그는 반항적으로 뒤를 돌아보며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있다. 삶과 죽음, 남자와 여자, 주름진 옷과 누드 등 이 장면에 내재된 대비들과 아내의 기력 없는 팔이 남편의 강하고 긴장된 남성적 다리 옆에 늘어서 있는 장면들에는 극적인 긴장감과 깊은 비애가 흐른다.
상당히 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하죠. 끔찍한 장면이잖아요. 그죠? 끔찍하고 아주 격렬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 라오콘, 아주 극찬을 받은 그 신고전주의에서 그 18세기, 19세기 신고전주의자들의 극찬을 받은 라오콘 군상이 있습니다. 라오콘 군상, 그래서 대리석 군상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바티칸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콘이 누구냐? 오른쪽에 써 있죠. 1506년에 요게 이제 다 얽혀있는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다 보시면은 금방 다 이해되십니다. 1506년에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기죠. 르네상스 시기에 라오콘상이 발견되었을 때 이게 로마에서 농부가 땅을 파다가 발굴했어요. 땅을 파다가 이게 나와가지고 발굴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 이따 나오는데 그 네로 황제의 그 컬렉션이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컬렉션이었는데 그 네로 황제의 그 황궁이 파괴되고 묻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농부에 의해서 발굴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미술가들과 미술 애호가들은 이 비극적인 군상 효과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이상은 베길리우스의 아에네이드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트로이의 사제인 라오콘은 동포들에게 그리스 군인들이 숨어있는 목마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거 다들 아시죠? 그죠? 트로이 목마. 그죠? 트로이 목마를 저거 밖에 있는데 저거 들이면 안 된다 라고 이 사람이 경고를 했는데 트로이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이 좌절되는 것을 본 신들은 바다로부터 두 마리 거대한 뱀을 보내어 라오콘과 그의 두 아들을 칭칭감아 질식시켜서 이제 이렇게 그저 이 장면이 있는 것처럼 질식시켜서 이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자주 나오는 형태로 올림포스 신들이 무력한 인간들에게 행하는 무정하고 잔인한 이야기 중에 하나다.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가 이 그리스 조각가를 어떻게 자극했기에 이토록 인상적인 상을 만들었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조각가는 보는 이들이 무고한 희생자가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순환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증형을 느끼고 원했던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인간과 짐승 사이에 벌어진 무섭고 섬뜩한 전쟁을 묘사하는 자신의 것이 하려는 것일까? 뭐 등등 사실 이게 별 얘기 없는데요. 사실 이게 별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그는 자신의 기량을 작품에서 충분히 과시하고 있다. 감흥 없는 싸움으로 고통받는 몸, 두 팔의 근에서 느껴지는 힘든 노력, 사제의 얼굴에 새겨진 끔찍한 표정, 벗어날 수 없어 괴로워하는 두 소년의 몸부림, 그리고 이 모든 소동과 움직임을 하나의 군상으로 연결시키는 수법이 오랜 세월 동안 찬탄을 불러일으켰다. 자, 그래서요, 뭐 이거는 뭐 사실 별 내용 없는 그런 이 저자의 그런 이런 그 서술이고요. 어쨌든 이 라오콘 군상인 아까 이전 시간에 우리가 봤던 이 윙켈만, 그죠? 이 그리스 문명에 대한 환상, 그리스를 재발견하고 그 환상을 만들어낸 그 윙켈만에 의해서, 윙켈만, 그래서 이 윙켈만, 이 사람이 아주 극찬한 작품입니다. 아주 최고의 작품이다. 라오콘 군상과 이 아폴로상, 이 두 가지를 모든 작가들이 따라야 할 본보여야 되는 최고의 작품. 이렇게 극찬한 다음부터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라오콘 군상은, 근데 이게 원래 작품이 아니에요. 원작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콘 군상 1506년 로마에서 발굴되었는데요. 원작은 그 헬레니즘 시대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로도스 섬에 있었다고 합니다. 로도스 섬이 여기죠. 여기 끝에 있는 큰 섬. 여기에도 이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거대 신상이 있었는데요. 이 섬에서 발굴된 거라고 합니다. 로도스 섬. 자, 그래서요. 하지만 오랫동안 로도스 섬에 있었던 원작이 네로 황제가 옮긴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거 원본은 청동이었을 것이다. 청동이었을 것이고, 현재 것은 로마 시대에 만든 복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나오겠지만요, 로마 사람들은 이 그리스 이 작품들을 복제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많이 이제 팔았던 거지, 막 귀족들한테. 그래서 복제품, 이것들이 복제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게 여러분들 지금 거기 있는 거랑 다르죠? 그죠? 거기 책이 있는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발굴된 다음에 사람들이 복원을 했어요, 복원. 원래 형태가 어땠을까 해서 복원해가지고 이게 최초로 복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손이 다 있죠, 팔이. 오른팔이요. 팔 다 있죠, 지금. 그죠? 그 아이들도 그렇고 두 아들도 팔이 다 이렇게 뻗쳐 있고, 라오콘도 이제 팔이 있고, 그죠? 이게 최초로 복원됐을 때 모습, 이렇게 복원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근데 오늘날에는
저거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거 모르는 건 우리 만들지 말자 해가지고 지금 다 잘라버렸어요, 팔이. 지금은 그죠? 지금 그 사진 보시면 여기 책에 있는 사진에는 그 두 아들의 팔이 지금 없죠, 그죠? 그죠? 팔 뻗쳐 있는 게 없고 이 라오콘도 팔이 나가다가 말았어요, 그죠? 이렇게 요 정도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책 같은 거 보다 보면 요게 나오는 것도 있고 요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남아 있는 형태는 요겁니다. 요거 책에 있는 형태고요. 처음에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붙여가지고 요거 아니었을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라오콘 군상. 그래서 요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로 황제가 의 컬렉션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것도 복제품이었을 것이다. 원본은 아니다. 원본은 아마 청동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헬레니즘 시대의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고대 그리스,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나와서, 전 오리엔트 지역을 정복을 하고, 그래서 미술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지금도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헬레니즘과 로마의 반복이라고 봐야 되나?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서요, 요게,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여기 지금 헬레니즘 해가지고 변화된 양식. 근데 강렬하고 극적인 효과라는 거예요. 아주 드라마틱하고, 강렬하고. 근데 강렬하다는 게, 요 단어를 쓰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센세이셔널. 그죠? 센세이셔널이라는 단어가, 이게 정말 센세이셔널하다. 이게 번역하면은 선정적이다는 거예요. 선정적이다. 뭔가 아주 감각, 센스가 감각 아니에요. 감각적으로 확 강렬해서 뭐 쉬운 말로 말하면 쏠리는 거지. 사람이 쏠리지 않을 수 없게 이야 이거 뭐야 해가지고 일종의 그죠? 야 뭔가 아주 엄청 야하거나 아니면 뭐 피가 팍팍 튀거나 그죠?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해서 선정적으로 쏠리게 하는 것. 그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뭔가 드라마틱하고 센세이션하게 됐다는 그런 경향이라는 겁니다. 요게 지금 다 그 경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죠? 아까 보셨던 갈리아인 아내를 죽이고 자살하는 갈리아 이런 것도 아주 선정적이잖아요. 뭔가 그죠? 이게 참 끔찍한 장면이지만 뭔가 자꾸 좀 보게 되고 또 이 라오콘 군상도 뭔가 그죠? 엄청난 끔찍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이런 거 등등. 그죠?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른쪽으로 넘어가 오른쪽 페이지에 이 여성 누드 같은 경우도 이것도 기본적으로 센세이셔널한 거예요. 선정적인 것. 아주 자극적이고 감각을 자극해 사람들의 시선을 그죠? 시선 사람들의 이목을 다 끌어당기는 그죠? 요렇게 변화했다는 겁니다. 헬레니즘 미술이. 근데 그게 왜 그랬겠느냐? 이게 시장이 넓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주목을 받으려면은 센세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격이. 그죠? 이런 예술이나, 꼭 예술이 아니라 그죠? 문화의 성격 자체가 보다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도록, 특히 대규모 사회일수록, 그죠? 더 그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그런 경향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죠? 오늘날에도 벌써 이 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 이렇게 민족 국가 시절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문화가 있고 뭐 이렇게 살 때는 미국도 미국만의 문화. 그래서 거기는 그냥 잔잔하고 자기네 나라의 정서에 맞는 컨트리 음악,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뭐 그런 했는데 이제는 이게 시장이 넓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래서 보다 더 자극적인 어떤 군무. 그러니까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 혼자 나서 노래 불러가지고는 많은 주목을 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명 나와서 화려하게 막 칼춤을 추고, 걸그룹 나와서 한 명이 이렇게 빤스 입고 춤춰서는 잘 안 되고, 여러 명이 빤스 입고 막 춤춰가지고 사람들 막 현란하게 해서 하고, 또 이른바 막장 드라마, 그죠? 아주 사람들 자극하게, 쏠리게, 야, 이거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 특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이 세상이 넓어지면은요, 좀 더 그런 식으로 관심과 인기, 왜냐면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주목을 끌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헬레니즘 시대라는 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리스 시대만 해도 고전 시대고, 그 자기네 문화, 그 폴리스와 그 내에서 있던 정서에 맞도록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세상이 넓어져서 다양한 문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죠? 경쟁이 심해져. 그죠? 경쟁도 심해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센세이셔널하게 됐다라고 딱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쉬운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요.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나중에 그 유튜브를 하나 보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제기에 쏙 들어오는 이유는 네. 우리 보통 옛날 음악들 같은 경우에 기타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전주가 길잖아요. 길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보면 노래를 들어가는데 이게 전주가 점점 짧아집니다. 이제 없죠. 바로 시작해버리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전주가 길어지면 요즘은 음악을 안 듣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전주가 한 50초 됐다가 30초, 요즘은 전주가 10초거나 아예 전주가 없이 바로 시작하고, 그리고 또 짧아야 돼요, 또. 예. 이게 빨리 관심을 끌어야 되는 거니까. 그 옛날에는 막 뭐 연주곡도 많이 그런 거. 7분, 8분 되는 막 그냥 예. 밴드가 그냥 연주하는 곡들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딱 3분 뭐 10초 정해져 있잖아요. 참을성도 없고 맞아요. 바로 팍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다는 것도 있겠지만, 참을성보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입니다.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이 넓어졌기 때문에 빨리 주목을 끌지 못하면은 그 넓은 데서 그냥 파묻혀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장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더 센세이셔널, 쉽게 말하면 센세이셔널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해요. 센세이셔널. 물론 센세이셔널리티라는 게 이제 대중문화를 그 특징짓는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선정성. 근데 선정성 그러면 우리는 보통 야한 것만 생각하는데, 야한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좀 있을 수 없는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스토리, 이게 막장인 거 알면서도 쏠리잖아요. 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궁금하고 막. 그다음에 뭐 아주 폭력적이고 그래서 그런 식의. 자극이란 건 심해져야 그 자극을 받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또 그게 또 돌고 돌기 때문에요. 또 그걸 또 보긴 또 해야죠. 어쨌든 지금은 살짝 요런 경향으로 가는, 그래서 헬레니즘, 로마 요런 시대의 큰 경향상으로 그런 공통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좀 그렇다는 거 지금 우리가. 그게 돌고 돈다는 거는 저라는 경향이 이제 좀 무너지는 거는 뭐 전쟁이나 뭐 그죠. 또 다른 식의, 그죠. 또 계기가 있어야 되겠죠. 있으면 또 그렇게 바뀌게 되겠죠. 좀 더. 어쨌든 지금은 좀 세계화 시대고 통합된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한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 이목을 빨리 끌 수 있는 작품들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이게 여성 누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35페이지에 그러니까 고전 그리스 시대만 해도 이렇게 벌거벗은 여신상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다 옷을 입은, 그러니까 그 남성 누드는, 그러니까 그 제목이 35페이지 제목이 새로운 주제 탄생이라고 되어 있고 여성 누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남성 누드가 있었는데, 이 남성 누드는 이게 한편으로는 이상하지 않은 게 올림픽에서 그죠, 위너, 그죠, 승자를 모델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이상한 건 아닌 거죠, 그죠? 가장 그 폴리스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전사, 시민 상을, 그죠, 시민상인 남성, 그죠, 전투, 그러니까 공동체, 투철한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남성상을 이상적인 모델로 해서 남성 누드상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거는 그 폴리스 지역의 지역 문화 아니에요. 지역 문화. 그죠? 지역 문화고, 또 이제는 이 군사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러한 개개인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전투라는 게 개개인의 폴리스 시대의 뭐 수천 명, 수백 명 군사 집단으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닌, 그죠? 그 이상적인 남성상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닌 어떤 전술과, 그죠? 집단적인 어떤, 그죠? 그 전략 같은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다 결정되게 됐기 때문에 남성 누드보다는
남성 누드는 그 아테네의 이 과거의 지역적인 문화가 돼버렸고, 이제는 그 사람을 조각할 때 보다 다른 사람들의 많은 이목을 끌 수 있는 이 여성 누드가 이제 인기를 끌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르카익과 고전기 그리스도에 나타난 여성 입상은 대체로 옷을 입고 있거나 과다한 장식을 하고 있으며 그중 다수는 채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성이 있었다고 해도. 그러나 헬레니즘기에 와서 조각을 통해 서정적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 유행하면서 신화 속 여신이 누드 조각으로 재현되게 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여신이 아름다움, 그죠? 미의 여신인 비너스가 이제 많이 이제 반복적으로 그 재현되었다는 겁니다. 비너스. 그래서 이것도요. 그럼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비너스냐? 그죠?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조각가들이 할 일이죠. 그죠? 가장 아름다운 여성상을 만드는 것. 근데 그게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걸그룹들 많이 나오는데 누가 가장 예쁘냐?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거 찾는 거랑. 그렇잖아요. 그죠? 사실 똑같은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뭐 한때는 뭡니까? 전 이름도 기억이 생각이 안 나네. 뭐. 이게 뭐 10명씩 나오는 게 예. 누구나 얘 하나는 예쁜 애가 있어요. 그래서 안 예쁠 수도 있는데. 근데 항상 나올 때마다 그런 게 붙어요. 뭐 블랙핑크에 누가 야 이게 최고의 미인이다 했는데 또뭐 이들 있으면 또 뭐 르세라핌에 누가 제일 예쁘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실 이게 비너스 찾기예요. 근데 그게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조각가들이 비너스상을 만들 때 가장 아름다운 거 형태로 만들어서 누가 그걸 따지는 거지. 따지면은 요게.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인 그 공통성을 보시면은요,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요, 먼저 만들어진 게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크니도스의 비너스, 아주 유명한. 그래서 요것이 그 여신을 누드로 나타낸 최초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로는, 그러니까 누드. 그전에는 물론 여신상이 있었지만은 누드가 아니었는데, 이거는 누드로 만든 최초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니도스의 비너스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크니도스의 비너스, 크니도스 섬은 이것도 이제 섬 지역이죠. 거의 이쪽에 있는 섬 지역입니다. 섬 지역에 있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것도 기원전 370년경,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의 그때죠. 추정됩니다. 그래서 대리석 높이 240cm. 사실 이것도 대리석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어쨌든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데요. 아테네의 조각가 프락시텔레스의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요게 아까 나왔었죠, 그죠? 프락시텔레스 요게. 그래서요, 다양한 그러니까 유명한 작품은 크니도스 시민들이 구입했던 비너스 누드상이다. 그러니까 요때는 이 각 시민들이나 이 공동체들이 오늘날에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자기들이 가장 아름다운 비너스상을 가진다는, 오늘날에도 왜 각 나라마다 우리 걸그룹이 제일 예쁘다고 이런 식으로 경쟁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나름. 그래서 다정한 시선과 빛나는 표현으로 아름다움 그 자체인 조각상은 대단한 찬사를 받았으며 이 조각상을 찬양하는 시들이 쓰여지게 됐다. 주문해갖고 생산을 했을까? 그렇죠. 예, 주문자적 이 세상 불러가지고 돈 주고서 프락시텔레스를 불러가지고 2개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중 하나는 여신 스스로 프락시텔레스는 도대체 어디에서 벌거벗은 나를 보았는가라고 외치고 있다고 가정한다. 참 어쨌든 뭐 별의별 말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기들도 누드가 이상한 거야.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센세이션했겠죠. 처음에는. 너무 그죠? 놀랐을 예, 거예요, 진짜. 처음에는 그랬겠죠. 저희도 뭐 처음에 뭐 걸그룹 나와서 뭐 이렇게 하면 엄청 센세이션을 하잖아요. 센세이셔널. 그죠? 옛날 소녀시대 이런 거 나왔을 때.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조각과 사랑에 빠졌으며 비슷하죠. 오늘날 남자들이 걸그룹 좋아하는 거랑 그죠? 자, 그래서 비니티아의 왕인 니코메데스는 열광적인 수집가였는데 이 조각상에 너무나 매료된 나머지 이 누드상과 교환 조건으로 크니도스의 공공부채를 전부를 탕감해주겠다고 제의했다. 그러나 크니도스인들은 현명하게도 그 제의를 거절했다. 그래서 이 조각상은 유실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작품은 로마 시대의 복제품입니다. 오늘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이제 복제품이 똑같은 게 49개가 있다 그래요. 49개 똑같은 게 현재 남아 있는 것만 엄청 많이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거니까 똑같은 걸그룹을 계속 만든 거지. 그래서 비슷한 거를 계속 만들어서 판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작은 뺨에 부드러운 홍조를 띠게끔 채색되었을 것이고 시선은 다정해서 후대에 만들어진 모습품과는 아주 다른 모습의 작품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로마 귀족들이 이런 걸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근데 가격이 아주 비싸겠죠. 비싸잖아요. 그걸 자기 집에 딱 만들어 놓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자랑하는 거지. 이야, 이거 봐라. 그러면 친구들이, 이야, 그래서 나도 저거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심리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제가 그 심리가 저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요. 어디 나오냐면은요. 그 심리나, 우리가, 여기 나올래나 안 나올래나 이게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체크를 못 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 없는 것 같네. 여기 없을 때 체크를 못 해놨는데 나중에 그 벨라스케스의 비너스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유명한 여기 지금 여기는 없는데요. 여기 없어서 아마 제가 체크를 안 해놨을 겁니다. 없어가지고 그 벨라스케스의 비너스라고 가만 있어봐. 여기 뒤에 나오나? 158번. 비너스 그게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다른 거랑 비교해서 이렇게 살짝 나온 게 있긴 같은데 제가 못 찾았는데 어쨌든 벨라스케스의 비너스 그러니까 그렇죠. 저거예요. 저 그림 아시죠? 저 그림 너무 유명한 그림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도 이 그림도 이거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리라고 해놓고서 이거를 공공장소에 전시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7페이지. 157페이지 있나요? 아까 제가 157페이지가 맞아. 다른 그림하고 같이 제가 있다 그랬죠. 다른 그림하고 같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요 그림은 없네요. 벨라스케스의 그림은 없죠. 그죠? 벨라스케스의 그 원작은 없죠.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그림 요게 있었는데 오달리스키 이런 그림이야. 그죠? 지금 저기 원작이 저런 그림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저 벨라스케스만 해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은 다 아시죠, 그죠? 이 그림은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라는 게 이게 스페인 왕실의 왕자가 주문해서 그린 그림인데, 그러니까 스페인 왕실은 엄격한 카톨릭의 그 신봉자 아니에요. 이거를 공공 장소에 걸었을 리가 없죠. 이거 왜 주문했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입니다. 이게 자기가 딱 자기 방에 걸어놓고 커튼으로 가려놨다 그래요. 달아놓고 자기 친구들 불러가지고 야 봐라 하면 이야 해가지고 이야 나도 저런 거 막 해 이런 식의 그 용도 겸 자신의 지위를 사실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네. 그죠? 살롱고랬다 해놓고서 커튼으로 가려놨던 그림입니다. 이거 그냥 이거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닌 거예요. 자기 친구들만 딱 보여주고 자랑으로 보여주고 그럼 이제 다른 나라 왕실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 야 나도 저런 거 갖고 싶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옷 입은 옷 벗은 뭐 두 개 있는 그겁니까? 아, 그래요? 아니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아니, 옷 옷 입은 옷 벗은 옷 입은 마야 옷 벗은 그 마야는 아니고 이거는 마야 부인이 아니라 요거는 그냥 그 비너스 그죠? 그 벨라스케스가 그린 비너스.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이라는 거 이것도 그런 식의 경쟁적인 이 그리스 시대 이 비너스 상도.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예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런 쪽 생각으로 하시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5페이지 다시 오시면요. 그러니까 이 고대에도 그런 식으로 서로 보다 아름다운 비너스 상, 또 로마 시대 그 복제품도 그런 식으로 다 생산된 거예요. 자기들이. 예. 누드를 소장하는 종교재판에서 사용. 그죠. 누드 그거 그렇게 이거 뭔가 부정한 왜냐면 뭐 마음으로라도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게 있는데 특히나 그렇죠. 그런 거예요. 포르노를 비밀로 소장한 거예요. 사실은. 예. 예.
근데 엄청 육감적으로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시 여성 누드상도 그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또 로마 시대에 또 그것을 그렇게 많이 복제한 이유도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뭐 예술적인 취미보다는 그냥 단순한 그죠? 그러한 그 감각적인 그런 만족과 사회적인 어떤 그 자랑, 위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오른쪽에 남아있는 게 로마 시대의 복제품이고요. 그래서 그 팔 같은 건 나중에 띄어 붙인 거예요. 왜 팔에 이렇게 자국 있잖아요. 그죠? 팔에 자국 있죠. 팔에 이렇게 띄어 붙인 자국. 그죠? 나중에 다 띄어 붙이고 그런 자국입니다. 그래서 아마 원작은 이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을 겁니다. 아마. 어쨌든 이건 복제품이고요. 그래서 원작은 뺨에 부드러운 홍조를 띠게끔 채색되었을 것이고 시선은 다정해서 후대에 만들어진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의 작품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프락시텔레스는 조각가 폴리클레이토스가 창안한 콘트라포스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약간 그죠? 이렇게 그 균형을 다리를 한쪽을 이렇게 힘을 준 그래서 콘트라포스트를 여성 형태를 잡는데 재치있게 적용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콘트라포스트를 적용하면 S자가 좀 더 나오거든요. S자가 좀 더 육감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치켜 올리고 어깨는 떨어뜨려서 허리가 접힌 쪽을 그죠? 허리가 접힌 쪽이 주목을 받지 보다 그죠? 유심히 보라. 그래서 반대쪽 다리 이완돼 엉덩이가 처지고 천을 잡은 파늘은 어깨가 올라가 전체적인 몸의 선이 안정된 느낌이다. 살아있는 유기체를 보는 듯한 균형과 조화, 자유와 휴식의 분위기를 풍기는 효과는 조각에서 관능적인 느낌까지 주는 한 차원 높은 것이다. 그래서 관능적인 느낌이 핵심이죠. 그래서 형태와 세부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동작도 자연스럽다. 그래서 여신은 목욕을 하려고 한 듯이 벗은 옷을 아주 가볍게 들고 있다. 목욕물은 왼쪽에는 항아리에 준비되어 있으며 묵직하게 늘어뜨린 천과 단단한 하이드리아, 항아리는 부드럽고 생생한 몸의 자태와 멋진 대비를 이룬다. 여신은 오른손을 자신의 생식기 앞에 대고 있다. 이것은 정숙한 물질에서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너스 상이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막 시작하려는 목욕은 단순한 일상사가 아니라 어떤 의식으로 치러지는 어떤 뭐 의식이라는 게 뭐 사랑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의식으로 치러지는 목욕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크므로 손동작은 여신이 자기 힘의 원천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여진다. 종교적 의미를 자연스러운 외관과 우아하게 통합시킨 것은 프락시텔레스의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설했는데 어쨌든 뭐 그건 해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화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왼쪽에 이제 멜로스의 비너스. 요거는 그 복제품이 아니라 요거, 이게 왜 유명하냐? 이게 원작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대리석 원작이에요. 이거는 대리석. 대리석으로 기원전 2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니까 멜로스 섬 또는 뭐 밀로 영어식 발음으로는 밀로라고 합니다. 멜로스 섬이 여기 있죠. 여기 그죠? 그러니까 이 섬에 있으니까 이게 남아있던 거예요. 물론 이것도 조각 돼 있었는데요. 크게 4조각 돼 있던 게 발견됐는데 어쨌든 이 밀로스 섬 또는 밀로 섬에서 발견된 그 작품입니다. 요거는 그 대리석 원작이에요. 원작. 그래서 멜로스 섬에서 발견되어 멜로스의 비너스라고 불리는 이 작품은 이 시기에 만들어진 비너스상들 가운데 가장 유명하겠죠. 그죠? 제일 유명하죠. 팔 없는 비너스. 그죠? 이 작품은 고전 시기가 훨씬 지난 시기에 만들어진 것인데도 프락시텔레스가 이뤄놓은 업적과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작품은 옆에서 보도록 만들었는데 조각가가 아름다운 육체를 모델로 하면서 명쾌하면서 단순하게 그러나 거칠거나 모호한 구석 하나 없이 주요 부분을 구분해서 보여주는 것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이 조각이 이게 절반으로 나뉜 겁니다. 통으로 만든 게 아니라요. 가운데 보시면은 절반 잘려지는 자국이 보이시나요? 그 옷 살짝 아래쪽에 그죠? 네, 그죠? 이렇게 쭉 그죠? 왼쪽에 좀 틈이 있죠. 왼쪽에 틈이 많이 보이는 쪽이 그죠? 옷 바로 밑에 그죠? 이게 절반으로 잘라진 2조각으로 만들어서 아래를 붙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원작은 원작이에요. 제루살렘에서 발견된 원작입니다. 이것은 원작이고요. 사실 가장 유명한 비너스죠. 요 상이 팔이 없는 비너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원작으로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원작. 자, 그래서요, 결국 대리석으로 남아있는 원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물론 이것도 이제 그 대리석 원작입니다. 그러니까 섬에는 이게 좀 남아있던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 200조각 이상으로 부셔져 있던 것을 나중에 조립을 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고요. 니케상. 그 다음에 요거는 복제품일 거고, 요거 이제 원작이라고 하는데, 자, 근데 한 가지, 이제 그래서 조각 얘기할 때 항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황금 비율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황금 비율. 그죠? 아까 봤던
뭐 이런 것도 그죠? 이렇게 황금 비율 그죠? 1대 1.618 황금 비율대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거는 실제로는 뭐 별로 그렇지 않은 다 조사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다 요것이 이게 8등신이고요, 그죠? 머리와 요거 8등신에다가 머리부터 배꼽, 배꼽까지 1대 1.618이다. 또 파르테논 신전도 뭐 이게 1대 1.618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그러나 실제로는 황금 비율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뭐 특별히 그 황금 비율을 계산해서 만든 건 아니라는 게 오늘날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금 비율은 1대 1.618인데 이거는 비너스는 1대 1.5. 5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618하고 그죠? 또 파르테논은 뭐 1대 1.72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래서 황금 비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 비율에다가 다 끼워 맞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 비율을 그리스 사람들이 알긴 알았지만 조각과 건축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아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죠? 그대로 적용한 것은 아니다. 자, 그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618은 어디서 나오는 숫자예요?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이게 물론 작도하다 보면 나오는데요. 그런 식으로. 물론 이것도 물론 그 무리수라고 합니다. 무리수라고 하는데 이제 작도하는 그림을 따로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요. 이걸 이렇게 작도하다 보면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원래 1.618 무리수로 쭉 나가는 거예요. 쭉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사실 또 뭐 얘기하면 더 긴 얘기가 있어요. 이 황금 비율이 실제로 이게 우리가 가장 보기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황금 비율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사례가 이거예요. 이 황금 비율이에요, 황금 비율. 카드가 1대 1.1이에요. 카드가 가장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수학 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거 여기 사실 근거가 없어요. 이게 왜 우리가 이거 보기 좋다고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과연 진짜 보기가 좋은지 아니면 보기 좋다고 하니까 자꾸 보기가 좋은 건지 참 알 수가 없고 또 이 황금비라고 하는 것들을 다 조사해 보면은 심지어 뭐 그 이집트 피라미드에다 이런 거 다 황금비로 따라서 그런 책들이 잔뜩 있는데 다 조사해 보면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특별히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의식하고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뭐, 극단적으로는 황금 비율 이런 건 다 일종의 사기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카드에도 다 만들어서 쓰니까, 뭐, 그냥 뭐, 좋아 보이나, 익숙해서 익숙해진 건가라는 이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수학적인 그 작도를 하다 보면 나옵니다. 작도. 1.618이라는 게.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그렇게 이 정도에서 이제 그리스 얘기를 이 정도로 하시겠고요. 그래서 그리스. 잠깐 쉬셨다가 이제 로마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다음 로마로. 뭐 부지런히 이제 로마 옛날 고대가 조금 약간 생소한 것도 있고 해서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로마부터는 뭐 부지런히 쭉쭉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놀라는 사실은 그 박물관에 가거나 그러면 이런 상들 비너스나 이런 상들을 봤을 때 저게 다 예술가의 혼이 들어있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모조품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모조에서 만들었던 걸 여기서 지금 박물관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조품을 예술 작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시간에 그때 이 예술이라는 게 그 개념이 우리가 그 19세기 이후에 형성된 개념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작품도 그때 당시에는 예술 작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19세기 이후에 형성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이라는 거는 이제 그 자체로 감상하는 그죠?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에 뭔가 누군가가 그 리두 조각사가 보냈어. 근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여러 개를 더 주문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게 따지면 저거 해서. 지금 만약에 명품 가방을 샀는데 이게 짝정도
나중에 훗날 사람들이 봤을 때 그죠? 그렇게, 짱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때의 예술 개념은 또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남잖아, 디자인. 거랑 그 예술의 정의가 바뀔 수도 있고. 모작이 몇백 개 남으면 안 돼요. 한 10개쯤 남았어요. 그래서 예술을 지금 그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시간에 말씀드린 사실 그게 좀 중요한 얘기긴 한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상화된 예술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개념 자체가 한 200년밖에 안 된 거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쭉 현대 예술 하면서 더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드리겠지만은요. 거기에 다 무조건이라고 써있어요. 안 써있죠. 안 써있죠. 무투미로 써있겠어요. 아티팩트 뭐 그런. 네. 그러니까 인공품이죠. 인공품인데 목적이 꼭 그 자체 감상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들이 많은, 그죠? 뭐 좀 감각적인 즐거움과 자랑거리와, 그죠? 그런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사실 다 그런 것들 아니에요.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얘기 나왔던 것들이 다 그런 주로 그런 목적이죠. 청자나 뭐 이런 게다 그런 그렇죠. 청자나 뭐 백자도 다 그 예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죠. 예, 예. 품을 쓰고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그걸 예술로 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근데 지금도 그 어떤 우리나라의 박물관에서 전시되어 있는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의 모조품이래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비싼 게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모조품 자체가 그 모작 작가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인도 뭐 이런 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조각. 말고? 조각. 조소 뭐 이런 거. 맞아요. 모작도 몇 개 안 남아있으면 또 그게. 근데 몇 개 안 남아있다는 것 때문에 경제적 가치와 그 컬렉션이 돼버리니까 되는 거지. 사실 뭐 그 본질에 뭐, 그죠? 거기에 뭐가 어떤 혼이 담겨서라는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죠? 지금 초반에는 그런 공산품이랑 다를 거. 어쨌든 사람이 옛날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완전 똑같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날 우리는 아니 그렇게 옛날 거 아니고 현대 맞아요. 저거 그 풍선같이 생긴 그거 쇠로 만든 그거. 제프코스요. 예. 그죠, 맞죠? 예, 그걸 거예요 아마. 어쨌든 그 4개인가 3개인가 남아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오늘날 그 우리는 너무나 예술을 그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 개념 자체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생각을 하시고 이해하시면 이제 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이상화시키거나 뭐지요, 자, 그래서요, 뭐 계속 로마 미술도 이제 마찬가지겠습니다. 36페이지 로마 미술. 그래서 로마 뭐 역사에 쭉 얽혀있는 얘기인데요. 한번 보시죠. 로마 미술. 그리스 유산의 응용 이렇게 돼 있어요. 응용. 벌써 응용이란 말 자체가 조금 그 격화시키는 말이 좀 들어가 있죠. 그런 그 함의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시겠고요. 그 위에 로마 시대 연필 보시면요, 에트루스칸 지배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공화국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초기 로마 제국 시대, 로마의 그 어떤 그 번영식이죠. 초기 제국 시대라는 게 로마의 황금 시대였고, 그다음에 후기 제국 시대, 로마가 이제 멸망해 가는 그런 시대로 이렇게 대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원전 27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가운데. 여기 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그 악티움 해제돼서 승리를 하고, 이제 로마의 번영이 시작된 때죠. 그 해를 딱 잡습니다. 기준을. 그래서 로마는 기원전 8세기에 테베레 강변에 자리 잡은 몇 개의 작은 마을이 모인 소규모 시에 시작되었다. 그래서 오랜 에트루리아 문명을 멸망시키고 기원전 4세기 무렵에는 공화 정치 형태를 확립하고 거대한 제국의 중심지로 급속히 성장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제 그 에트루리아 문명입니다. 에트루리아.
그래서 왼쪽에 그 각주 표시가 돼 있죠. 왼쪽에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에 살았던 에트루리아인들이 형성한 문명으로 초기 로마인들에게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에트루리아가 이제 재발견되고 재평가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한 4, 50년 전부터 이제 에트루리아가 크게 주목을 받고, 이게 원래 로마 아니냐, 로마가 여기서부터 이어진 게 아니냐라는 그 썰이 오늘날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워낙 발굴된 게 많지 않아서 이제 오늘날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에트루리아 얘기 써놨습니다. 제가 에트루리아. 요게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 요게 그 코로나 직전에 우리나라에서 크게 에트루리아 전시회를 했어요. 중앙 박물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로마 이전에 에트루리아가 있었다 해가지고 크게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게 전시회 포스터거든요. 2019년 그 코로나 직전이죠, 그죠? 코로나 직전에. 그래서 저도 가보진 못했는데, 이렇게 에트루리아, 어쨌든 이렇게 전시회 할 정도로 아주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문명입니다. 그래서요, 조금 비유적으로 쉽게 이해하시면은요, 이게 에트루리아를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부여예요, 부여. 부여와 로마가 고구려. 그러니까 크게 전성기를 맞고 막 정복을 하고 한 게 고구려 아니에요. 근데 고구려는 사실 다 부여에서 쫓겨나거나, 그죠? 도망 나온 사람들이 고구려를 만든 거 아니에요? 고구려 백제. 그러니까 요걸 그렇게 보시면 좀 쉽게 이해됩니다.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에트루리아는 이제 요 중심 지역이 요렇게 요 이탈리아 중부였고요. 로마는 요 끝에 있죠. 그죠? 변방에 있고. 고구려랑 비슷해요, 위치가. 그죠? 부여가 우리 북쪽에 원래가 부여 아니었어요? 다 부여. 그죠? 그 만주 지역 부여가 큰 부족이었고, 그 아래쪽에 도망 나온 게 이제 고구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여기 있고, 실제로 로마에는 이 불황아들이 많이 왔대요. 여기서 쫓겨나거나 뭐 살인, 죄를 저지르고 한 애들이 와가지고 로마에 이렇게 조금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불황을 이루고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이 부족하니까 여성 약탈하는 그런 그림이 많이 나와요. 나중에 우리 예서에 나오거든요. 우리 그때 한번 봤었는데, 저희가 저희 사피엔스 할 때 얘들이 여성 약탈하러 막 가고, 여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랬다는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한편으로는 얘들하고 계약을 맺고 일종의 이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용병 비슷하게. 그러니까 얘들이 좀 거친 애들이니까 로마라는 게 일종의 조금 불악이죠. 불악 도시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트루리아 문명이 크게 있었고, 이 문명이 전성기에는 이렇게 크게 이탈리아 반도를 주로 지배를 했다. 크로에시아 섬까지. 그래서 꽤 오래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얘들이 정치적으로는 연합을 하지 못해서 결국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야 같은 거죠. 일종의 가야 연맹. 그죠? 나름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가야도 육가야 해가지고 각각 나름 강성했지만 결국 하나로 단일화되지 못해서 다 멸망했잖아요. 각계격파 당하고. 그러니까 에트루리아도 비슷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12개 주요 도시국가들 이렇게 표시되는데요. 그러니까 12개 주요 도시국가들의 연맹체 성격이었는데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결국 로마에 의해서 이제 각계격파되고 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후 로마 사회 및 문화의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로마의 많은 귀족 가문 및 인물들이 에트루리아 출신입니다. 나중에 다 나와요. 그 역사책에 그 정도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고구려가 다 부여에서 나왔다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사람들을 이민족으로 여기진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래서 오늘날 그 역사학자들의 크게 이제 두 파가 있는데, 로마는 결국 에트루리아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파가 있고, 아니다, 로마는 좀 다르다, 이런 이제 파가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로마의 이런 것들이, 그죠? 옷이라든지 뭐 건축, 조각, 공예, 종교, 언어, 특히 로마 문자, 에트루리아 문자가 그대로 로마 문자, 로마로 연결되고요. 그래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간단히 몇 가지 보시면요. 요렇게 에트루리아 옷, 이 로마 옷 그죠? 로마 옷, 그죠? 에트루리아 벽화에 있는 에트루리아의 복식인데, 이게 로마인들에 의해서 그대로 그 옷을 그대로 로마의 옷이 계승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온 이 문화재 중에 요런 거. 그러니까 에트루리아 귀족의 석관 뚜껑, 그죠? 관이 있고 관 뚜껑에 요렇게.
그죠? 만들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술이냐? 이 사람들은 예술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술 개념으로 만든 건 아니죠. 그죠? 이 죽은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죠? 연회에서 망자가 연회에서 사용되는 잔을 들고 있다. 그러니까 죽었지만 죽어서도 왜 연회에서 즐기듯이 이렇게 그죠? 즐겁게 즐거운 그 사후 세계를 보내라라는 그런 식의 뚜껑을 만들어 놓은 거지 뭐 이거를 뭐 특별히 예술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 개념으로 만든 건 아니겠죠. 하지만 오늘날에 우리는 야 이게 에트루리아 예술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에트루리아 이 문화가 로마인들의 계승이 됐다라는 거 요것도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런 거 안 배웠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것도 에트루리아 문명이 로마의 그 시작 기원을 이룬다라는 이런 식으로 꼭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요. 어쨌든 그래서 아하치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교도 그렇고 에트루리아. 자, 그다음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다음 뭐 어려운 얘기, 그다음은 역사적인 얘기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로마 건국 신화가 있어요.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건국 신화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 신화니까 뭐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뭐 진짜 말 그대로 신화지 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암늑대상, 그죠? 거기 있는 게 암늑대상으로 기원전 500년경에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요렇게 얘기가 돼 왔는데 최근에 다시 이 연대를 조사를 한 결과 이 재료가 이게 기원전 500년에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게 한 AD 한 11세기에서 12세기에 만들어진 그런 재료다. 이 청동 재료 자체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 왜냐면 로마 건국 신화에 이렇게 로마를 건국한 이 형제인데요.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형제인데 형제가 버려진 다음에 이 암늑대가 형제들한테 젖을 먹여서 이제 키웠다, 살려가지고 얘들이 이제 로마를 건국하고 이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 이 형하고 동생 둘이 싸워가지고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이고 로마의 왕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그냥 신화 진짜 신화적인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로마는 늑대를 일단 토템으로 여기는 그런 국가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문단.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전성기 로마 제국은 영국에서부터 이집트, 스페인, 남부러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형성했다. 방대진 로마 제국은 그리스와 같은 구시대 문화를 흡수란 말이 중요합니다. 흡수. 그러니까 로마는 정말 모든 것을 흡수했어요. 로마의 가장 큰 그 장점인데요. 다른 문화를 다 수용하는. 그래서 흡수해서 그레코 로만, 지난번에 나왔었죠. 그레코 로만. 이게 그리스 로만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적이면서 로마화된 이런 그 복합적 문화 형태를, 그러니까 일종의 짬뽕이죠. 쉽게 말하면 짬뽕. 짬뽕 문화 형태를 북부 아프리카와 서부 유럽에 전달한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로마 미술은 이후 모든 시대에 예술적인 발판을 제공했다. 이 거대한 제국은 두세기가 훨씬 넘도록 번성해 강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지만 기원후 330년경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금의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기면서 영광스러운 로마 시대는 예질이 되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리스 식민지였던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섬에서 기원전 3세기경 로마인과 그리스인이 교류하기 시작했는데, 그죠? 이 시칠리아하고 남부 이탈리아는 그리스 식민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향을 또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 영향을. 처음에 로마인은 그리스 문화에 압도당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그리스적 취미에 열광해 갤리선으로 그리스의 청동 조각과 대리석상을 들여와 로마 광장에 제작했다. 네로 황제는 델피 신전에서만 500여 개의 청동상을 가져왔고 더 이상 가져올 진품이 없게 되자 장인들을 시켜 복제품을 생산하도록 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예술적인 취미도 있지만은요, 일종의 그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아시죠? 그죠? 뭐 침략해서 정복했으면은 거기 있는 귀중한 물건들 뭐 좀 좋아 보이는 거 다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전리품, 그러니까 그리스를 정복하고 그 전리품을 다 이제 가져간 건데 이제 그것이 야 좋아 보여가지고 막 이제 복제품을 만들고 귀족들한테 팔고 귀족들이 막 그죠? 주문해서 사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게 다 복제품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로마 시대 복제품.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 조각상들은 다 로마 시대 복제품입니다. 거의 다 정말 몇 개 빼고 아까 우리 봤지만은요. 이후 로마인들이 정치로 군사력으로 그리스인들을 지배하긴 했지만 그들은 그리스인들의 우수한 예술과 문화에 굴복했다. 로마의 신 호레스는 이러한 현상을 무례한 정복자가 오히려 그리스의 포로가 되어버렸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리스 미술뿐만 아니라 시, 수사학, 철학 등에도 매료되어 많은 그리스 지식인들과 조각가, 화가를 비롯한 수많은 장인들을 고용했다. 엄청나게 많은 조각이 기원전 27년에서 기원후 395년에 이르는 로마 제국 시기에 제작되었는데 대부분이 그리스 조각상을 모사한 것들이었다. 다 복제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후에 로마는 그리스보다 앞서있던 군사력과 정치 요소성을 바탕으로 그리스 문화의 절대적 영향력에서 사차 벗어나 독자적인 예술과 철학을 키웠다. 그리고 역사상 최대 제국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조직력과 능률적인 행정력이 보태졌다. 로마 예술은 고전기 그리스 예술, 그래서 아까 클래시컬 에이지 그때에 비해서는 그 지적이거나 이상적인 면은 덜했지만 더욱 현실적이고 기능에 충실했다. 그리스인들이 혁신적인 면에서 탁월했다면 로마인의 장기는 행정 능력이 있었다. 로마 군대가 지나간 곳 어디에서나 도로, 다리, 상하수도, 수로나 법률 같은 실질적이며 실용적인 문화적 혜택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36페이지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 유산의 응용이다. 그죠? 응용이고 그다음에 한마디로 말하면 실용적이다라는 거예요. 로마 하면 실용적. 근데 그런 식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런 이제 평가가 요약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그러니까 로마 문화에 대한 근대 유럽의 일반적 평가예요. 근대 유럽. 이 계몽주의 이후, 18, 19세기 이후의 평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전하고는 달라요. 17세기, 16세기 전까지하고는 다르게 18, 19세기 이후의 평가는 이렇다는 거죠. 로마 문화는 창조성이 다소 부족해서 그리스 문화를 응용한 것에 불과한 게 많다. 그죠? 요게 일반적인 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으신 것처럼, 로마 예술은 이 지적이거나 어떤 이상적인 면이 덜했고, 현실적이고 기능적이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아주 혁신적이고 창조적이었는데, 로마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실용적, 실질적, 실용적이었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면이 있죠. 한편으로 보시면요, 이 로마 문화에서는 특히 철학이나 이런 거에는 이렇게 두드러진 게 없어요. 그죠? 어떤 추상적인 작업 같은 게. 그래서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보여준 철학적, 정신적 깊이 같은 것도 없고, 그죠? 뭐 스토아 학파나 뭐 에피쿠로스 이런 것도, 심지어 헬레니즘 시대에 그런 것도 없고, 그죠? 그 로마의 철학 사상이라는 게 좀 빈약한 면이 많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아르키메데스, 유클리드 등이 추구했던 어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추상적, 이론적인 이게 없고 주로 이제 실용적인 거, 그죠? 실질적인 이론 쪽에 치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요, 여기 이렇게 제가 쓴 것처럼 물론 로마 문화에 이러한 성격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 자체가 18세기 이후 계몽주의 및 신고전주의를 거치면서 형성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본적인 평가가. 그러니까 로마는 그냥 실용적이고 그리스의 응용에 불과하고 뭐 창조적인 거는 많지 않다라는 그런 말 자체가, 그런 평가 자체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18세기 이후에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창조성, 창의성이 별로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말하자면, 왜냐하면 그들은 새로운 발전들을 많이 일으켜했는데, 근데 요게 이제 주로 이 사람들이 힘을 쏟았던 게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이 사회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사회 시스템이 계속 커져서 그래요. 사회가 커져가지고. 여기 쓴 것처럼 로마 사회와 그리스 사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규모에서 너무너무나 차이가 크죠. 그리고 로마는 또 계속 확장됐으니까. 확장됐고,
그 단순 확장이 아니라 이질적인 문화를 정복한 거 아니에요. 계속 이민족들, 그죠? 전혀 다른 언어와 관습을 쓰는 사람들을 계속 정복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융화시키는데 그들이 그 창의성을 주로 이제 발휘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 시스템, 그래서 도로, 다리, 공공 건축, 상하수도, 특히 법, 그죠? 법적으로는 아주 뭐 로마법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의 왜냐하면 로마라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수천 언어, 그 밑에는 언어가 수천 개였습니다. 지금하고는 또 달라요. 그 당시에는 언어들이 많이 있었죠. 옛날 원시 언어들이. 그래서 수천 개의 그 언어를 쓰는 그 부족을 하나로 통일하려면은 뭔가 그 보편적인 법, 그죠? 모든 문화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이나 규범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에서 나온 게 바로 그 자연법 사상 아니에요? 자연법 사상. 들어보셨죠? 로마의 자연법 사상. 그래서 법률. 그런 쪽에 주로 이제 치중을 해서 많은 발전들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게 없었던 거는 맞긴 맞아요. 이렇게 이론적인 추상적인 이런 걸 할 뭐 여지가 없었던 거지. 자기들이 주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런 거기 때문에 사회의 규모와 확장, 그죠? 그것에 따른 그 컨트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힘을 쏟는 바람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긴 한데 하지만 또 로마인들이 가장 잘했던 게 요거예요. 이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가장 잘하는 거는 다른 문화들을 수용하고 흡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보통은 다른 문화들에서 그 배타적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그랬고, 자기들만 이 세상의 중심이고, 물론 로마 사람들도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민족의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했어요. 정말. 그래서 다른 문화의 보편적인 이점이나 장점이 있다면, 크게 정말 꺼리지 않고, 정말 이 사람들은 꺼리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드러납니다. 꺼리지 않고 전폭적으로 다 받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기독교까지, 그죠? 심지어 황제 숭배를 다 거부하는 기독교까지 다 받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미국하고 비슷하죠. 사실 그렇죠. 자기들이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국도 어떻게 보면 로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로마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여 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에 자리 못 잡고 이제 떠나간 애들이 모여서 새로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 그 다른 걸 다 봐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대가 그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를 좀 합쳐놓은 듯한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지금 오늘날의 시대가. 뭐 똑같진 않겠지만은요. 자,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이거. 그래서 이것이 잘 드러나는 게 바로 이 판테온입니다. 판테온. 거기. 그래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요. 거기 아래쪽에 있잖아요. 37페이지 아래쪽에 로마의 판테온. 그죠? 판테온이라는 게 이게 한편으로는 참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자기들도 물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죠. 나름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자기들이 세상을 정복했으면은 그 신들 때문에 성공했으니까 그 신들을 뭐 더 섬기고 해야 될 거 아니냐. 맞긴 맞는데 그 신들만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른 부족들의 신들도 다 끌어들인 거예요. 이게. 그게 대단한 거예요. 말 그대로 판테온의 이름이 판테온, 판이라는 게 모든이라는 뜻이고요. 그죠? 모든, 판테온. 그 모든 신을 다, 로마,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신을 우리가 다 끌어안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에 대응하는 신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로 믿는 신인데 그것도 다 그리스에서 그냥 가져온 거죠, 사실은. 그죠? 그 주피터가 제우스고, 그죠? 비너스가 아프로디테고, 그 태양계에 대응하는 그 신들을 기본으로 배치했지만 그 뒤에도 계속 이민족들의 신들이 있으면은 계속 거기다가 배치하고 다 거기다가 모셨다 그래요, 이 판테온에다가. 그래서 이것이 그 로마인들의 어떤 그 수용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로마의 판테온. 목을 좀 낮추고. 네, 빨리 그런 건 진짜. 예. 이거 일단 끄고. 네, 일단 꺼주세요. 예. 자, 그래서요,
로마 판테온, 그거 간단히 읽어보시고, 옆에 보시겠습니다. 로마의 판테온, 이거 있죠, 책에. 로마의 판테온 내부. 로마 건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치, 이제 좀 이따 이제 아치 얘기 나오겠습니다. 아치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치를 사용한 것이다. 쐐기 모양의 돌로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일은 토목공학이 이룬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다. 다리나 수로 기둥들 사이를 연결하기도 했으며 아치를 사용해서 한가운데가 높고 굽은 천장인 궁룡을 만들 수도 있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건물 가운데 가장 정의적인 것은 판테온이다. 판테온은 로마 시대의 신전으로 지금도 예배를 위한 사원으로 쓰이고 있다. 이 신전은 초기 기독교 시기에 개조되었는데 궁룡 꼭대기에 안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거대한 구멍이 있죠. 그죠? 거기. 그죠? 그래서 빛이 들어옵니다. 구멍이 나 있어서 창문이 하나도 없지만 위로부터 풍부하고 고른 빛이 들어온다. 그래서 아주 르네상스 작가들이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아주 경탄하고 항상 가서 이거를 보고 관찰했던 그러한 작품으로서요. 어쨌든 고대 로마 건물 중에서는 보존이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편으로는 그리스적이기도 하죠. 앞에 그리스 신전 그거 그대로 따왔죠. 그죠? 앞에 현관은 그죠? 현관은 그대로 따오고 하지만 이 뒤쪽은 이 거대한 돔으로 만들었어요. 돔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 아주 기하학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원이에요, 원 전체가. 그죠? 원 직경 43.3m, 높이도 그렇고, 이거 가로도 아주 여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바깥에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건 다 없어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는 그리스 신전의 입구처럼 만들고 요거는 자기들이 돔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안으로 파낸 거는 그 작은 것도 하나의 아치 모양이면서 요걸 좀 덜어내야 이 지붕 무게가 감소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돔. 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로마 건물이고요. 평면 있잖아요. 예. 저거 딱 보면 저 떠오르니까 석굴암이에요. 이거 비교해요, 석굴암하고. 그러니까 예. 저 평면이 거의 석굴암도 저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석굴암도. 요거죠, 석굴암. 네. 예. 그래서 저기 제가 그건 안 넣어놨는데 석굴암하고 판테온 비교하는 그런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렇습니다. 여기 석굴암, 그죠? 여기 석굴암 딱 앉아있는 거죠, 여기. 그죠? 예. 그 돔 구조도 그렇고요, 좀. 안에 내부 구조도 석굴암. 예. 자, 그래서요, 가장 유명한 건물이고, 르네상스 작가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길게 얘기는 안 하겠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 예술사 상식 중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누가 만들었느냐. 요것도 물론 그냥 만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큰 성전을 짓는 거는 어떤 기념적인, 그죠? 그래서 악티움 해전 이후에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승리를 하고 로마를 통일하고 제1대 황제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기념해서, 그죠? 통일 전쟁, 전 로마를 드디어 통일한 그 전쟁을 기념해서 우리가 승리했다. 해서 모든 신을 다 모시고, 우리 그걸 올린다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악티움 해전 이후에 BC 27년 집정관이었던 아그리파가 나옵니다. 아그리파.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의 부하예요. 부하 장군입니다. 장군. 그 황제의 아주 신복인 장군인데요. 이 아그리파가 신에게 봉헌하는 의미, 우리한테 승리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처음에 건립을 했는데 이후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하드리누스 황제가 재건해서 오늘날 이런 형태로 크게 만들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원형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건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 판테온을 처음 만든 아그리파가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아그리파. 우리 아그리파라고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아그리파. 그죠? 미술 시간에 맨날 대생할 때 나오는 아그리파, 이 아그리파, 딱 이 두상이 남아있거든요. 두상이 그대로. 그래서 그 아그리파예요. 그 아그리파. 이렇게도 돼 있고, 좀 더 상세하게 곱슬머리로 돼 있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석고상의 주인공이 그 아그리파입니다. 아그리파. 그래서 그 아그리파가 판테온을 처음 만든 사람이다. 라는 그게 이제 우리 미술사의 상식입니다. 아그리파. 우리 맨날 이렇게 그림 그리잖아요. 그죠? 아그리파.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로마 건축 얘기 정도까지 오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로마 건축, 이제 건축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로마 건축.
38페이지 건축.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아치하고 돔 이게 중요한데요. 로마 건축, 그래서 야심에 찬 궁룡. 근데 이 야심이라는 게 뭐냐? 이 야심이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대한 내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건물을 어떻게 하면 크게 지을 거냐. 크게 짓는다는 게 그 내부 공간을 크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부 공간을 크게 만들어서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느냐. 그죠? 그게 이제 그 야심이라고 했습니다. 야심. 그래서 야심찬 궁룡.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법 외에 로마가 세계에 가장 크게 공헌하는 것은 아마도 건축공화일 것이다. 사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법. 그죠? 자연법 사상에 기반을 둔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문화, 모든 민족들한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 체계를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자연법 사상 바탕으로 그게 로마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건축입니다. 건축. 그래서 이 건축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8, 19세기 아까 아까 봤던 그러한 이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이런 고전주의 건축이 유행하기 전까지 서유럽을 지배했습니다. 로마의 건축술이라는 거는요. 로마 건축은. 그래서 로마의 건축가들은 아치와 궁룡, 돔을 개발한 것 이외에도 콘크리트를 최초로 사용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용어 몇 개만 아시면 돼요. 궁룡이라는 그죠? 그 용어하고 그다음에 돔은 아시죠? 돔. 그죠? 궁룡, 돔. 그다음에 콘크리트는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렇게 그죠? 일종의 시멘트죠. 그죠? 벽돌과 벽돌 사이에 발라 가지고 딱 그걸 뭐라 그러죠? 양생? 그죠? 양생을 시키면은, 그죠? 딱 굳어버리는, 그러니까 벽돌 사이에 딱 밀착이 돼버리니까, 그냥 단순히 벽돌만 쌓는 것보다는 훨씬 더 탄탄하게 오래 가잖아. 이게 중요한 기법이에요, 콘크리트. 그래서 이와 같은 혁신적인 건축 기술 덕분에 로마인들은 최초로 받침대 없이, 받침대라는 게 중간 받침대죠, 중간. 그죠? 중간에 이렇게 받치는 거 없이 거대한 통으로 거대한 내부 공간을 덮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요게 이제 핵심 사항입니다. 요게. 자, 그래서 앞에 이제 화면 보시고요. 요거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야심에 찬 궁룡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 궁룡. 그래서 요 단어가 이제 좀 생소하실 텐데요. 요거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궁룡. 영어로는 볼트. 그래서 궁룡. 그래서 로마인들의 큰 공헌이 아치와 궁룡과 돔과 콘크리트입니다. 근데 이제 콘크리트는 이게 잊혀졌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이 기원 전부터 사용하였는데 사용해가지고 저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 콘크리트를 그죠로 발라가지고 튼튼하게 그죠? 그럼 정말 튼튼하잖아요. 했는데 석회암하고 아마 화산재. 폼페이 지역의 화산 폭발이죠. 그 화산재 갖다 썼다고 여겨져요. 화산재 등을 섞어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근데 이게 서로마 멸망 이후에는 제조법이 상실돼가지고 잊혀가지고 이거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도 몰라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대충 추정할 뿐이지 다시 그거를 재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 콘크리트를 재현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로마인들이 최초로 그 콘크리트 공법을 사용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죠? 우리는 콘크리트라는 게 나중에 19세기 이후에나 새로 콘크리트를 포틀랜드 콘크리트가 나오면서 발명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콘크리트 시멘트를 쓰는 거거든요. 19세기 이후에나. 그전에는 콘크리트를 안 썼다는 거지. 여튼 로마인들은 콘크리트를 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콘크리트를 썼고, 그 다음에 먼저 아치죠. 그죠? 아치 기본 구조 다들 아시겠습니다. 아치 이렇게 해서 요것이 이제 머릿돌, 이마돌, 키스톤이라고 하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서 요렇게 힘을 받기 때문에 요게 이게 바닥에서 부셔질 수가 있어요. 제일 튼튼한 거. 그래서 이거 쇠로 만들게 되면 쇠로 보통. 그래서 여기 양쪽에서 이렇게 힘이 주어지니까, 그죠? 부셔질 수가 있어가지고, 쇠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머릿돌이 있고, 요거를 잘 안 나오는데, 홍예석이라고 합니다. 홍예석. 불어로 부수아라고 하는데요. 홍예석. 이렇게 기울어진. 그래서 아치 기본 구조, 그래서 활 구조죠. 그래서 요건 다들 아시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던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요게 그리스 우리가 할 때 나왔습니다.
그죠? 기본 구조가. 요게 그리스 건축의 기본 구조죠. 그리스 신전. 그죠? 이게 또, 불러와야 되나? 그리스 신전은 이렇게 되지. 기둥을 세우고, 그죠?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그 상인방을 얹어가지고, 여기 있구나. 저기, 그죠? 지주와 오른쪽에 39페이지에 있죠? 로마 유산 그림 있죠? 39페이지에. 그죠? 지주와 상인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림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리스 시대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힘을 받기가 어려운 게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벌릴 수가 없죠. 여기 이렇게 쓴 것처럼 이거를 이 내부 공간을 크게 만들려면은 이 기둥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리면은 이게 뚝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길어지면은. 그죠? 그죠? 너무나 쉬운 얘기죠. 그죠? 이러니까 공간을 크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간이 한계가 있는 거지. 또 높이도 한계가 있고, 높이가 높아지면 이 기둥이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런 한계가 있어가지고, 대신 아치 구조 같은 경우로 하면은, 아치 구조는 이 하중이 곡선 방향으로 분산되면서 수직 하중은 줄어들어서 아치 구조물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요게.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더 뾰족하게 만들어서 포인트를 줘가지고 이렇게 힘을 좀 더 분산하는 이런 식의 발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딱 봐도 아시겠죠? 이거는 이게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대신 아치는 힘을 분산하기 때문에 조금 더 크고 넓게, 그죠? 넓게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설정이에요. 이 아치 구조. 아치 구조가 왜 이러한 그 지주와 상인방 구조보다는 훨씬 뛰어난지,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목재 주택들이 예. 좀 가구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크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죠? 크게 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딱, 그죠? 예. 이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1m가 늘어날 때마다 목재 두께가 그만큼 그러니까 예. 크게 짓는 게 굉장히 넓고 크게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아치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중간에 어떤 받침대 없이도 이걸 이게 좀 키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높이도 더 높아지잖아요. 그죠? 높아지도. 자, 그래서요, 거기 오른쪽에 써있네요. 로마의 유산. 그거 먼저 보실까요? 39페이지 로마의 유산 간단히 읽어보시면요. 그 로마 건축은 그리스 형식을 사용했지만 아치와 같은 새로운 건축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그리스의 지주죠. 두 개의 수직 기둥과 상인방, 수평 들보 구조에 비해 더욱 멀리 떨어져 있는 기둥들을 연결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게 기둥 사이를 좀 멀리 해도 이것이 지지가 된다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넓어요. 그죠? 훨씬 넓어지죠.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원통형 공동 같은 유연한 디자인을 가능하게 했고, 이거 딱딱 벽도 이렇게 결합시켜 버리니까요. 굳건하게 이렇게 형성된 거대한 원형 공간을 돔으로 덮었다. 다음은 로마 건축이 건축사에 기여한 중요한 요소들이다 해서 지주와 상인방 형식에서 아치, 원통형, 국능, 교차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이제 여기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이제 아치의 기본 구조고, 그 다음에 이 국융이라는 게 뭐냐? 국융이라는 게 그냥 천장이나 지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천장이나 지붕이 아니라 요 홍예, 그래서 부즈와 요렇게 휘어진 돌로 아까 홍예가 그거였죠. 홍예가 요거였죠. 홍예석, 그죠? 그러니까 요거로 구성된 천장이나 지붕을 국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 홍예로 형성된 천장과 지붕, 요게 국융이에요. 요게 국융과 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건물의 내부 공간을 크게 확장, 그러니까 높이와 넓이 모두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치 구조의 핵심입니다. 내부 공간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야심에 찬 국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넓게. 그래서 이게 이제 원통형 국융인데요. 원통형 이 아치를 직선으로 쭉 이어붙인 거죠. 그죠? 아치. 직선으로 이어붙인 게 원통형 국융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게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어둡다는 거죠. 그죠? 여기 어둡다.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빛을 들어올 수 있게 하겠느냐 해서 나온 게 이게 교차 그 국융입니다. 교차 이렇게 두 개를 교차시켜가지고, 그죠? 뭐 만들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두 개를 교차시킴으로써, 이렇게, 그죠? 빈 공간이 많이 생겨서 빛이 훨씬 많이 빛이 들어오게 되겠다는 겁니다. 원통형 국융 두 개를 교차시켜서 더 많은 빛을 들어오게 만드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교차 볼트.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늑골 국융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돔은 아치를 회전시킨 거죠. 그죠? 아치를 회전시켜가지고, 이렇게, 그죠? 근데 물론 이것도 문제가 빛이 이제 들어오지 않는다 해가지고, 아까 그 판테온 같은 경우에는 위에도 구멍을 뚫었고, 나중에는 옆에 구멍을 뚫고 합니다. 빛의 문제가 항상 있는 거예요. 빛, 채광, 아치 구조는. 여기 머릿돌이 없잖아요. 머릿돌이 되게 중요한데 빛을 위해서 걔를 뚫은 게 이게 말도 안 되게 이게 그렇죠. 요게. 예. 너무 놀라운 거라 그러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요 사이사이끼리 또 연결을 시켜. 그래서 이게 판테온이 삼중모 아치 구조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치고, 요 조그만 것도 아치고, 요 내부도 아치라고 그러고 하는데요. 뭐 상세한 도해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뭐, 그거 따지지 않고. 어쨌든 이게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건데, 일단 이 무게를 견뎌내야 되고, 아무리 아치라도 무게는 있으니까. 그 다음에 머릿돌 없이도 요거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요것들이 서로 맞물리더라고요. 요게. 그죠? 요게. 그러니까 옆으로도 아치가 되는 거죠. 옆으로도. 그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궁융이라는 표현이 번역인데 예. 우리 한자에서 저 궁자를 쓸 때는 천공을 의미하는 천공? 하늘, 그죠? 하늘. 우주, 예. 동그란 우주. 예, 동그란 우주 할 때. 그걸 궁이라고 떠나 거기서 온 거야. 그렇겠죠. 이게 너무나 높게 둥글이 돼 있으니까, 그죠? 예. 궁은 이렇게 솟아오른 오른 거 이런 의미니까 그런 거죠. 그 우주를 궁창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궁. 궁창이 그런 의미. 자,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의 내부 공간을 정말 크고 넓고 높게 이렇게 확장하는 게 가능했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자, 실내가 훨씬 넓어지겠다. 그렇죠. 훨씬 넓어지죠. 그 다음에 빛의 문제는 저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자, 그래서요, 이제 왼쪽 38페이지에 그 아래쪽에 표를 보시면요. 그리스 것인가 로마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의 미술품과 건축물은 가끔 서로 혼돈될 때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를 보시면요. 설립 목적 신을 경배하는 신전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공동체의 단합을 위한 거죠. 그죠? 공동체. 로마 제국의 위험을 과시하는 공공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목적이 여러 가지죠. 그죠? 시민들, 그러니까 대규모 많은 시민들을 만족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그죠? 자기들의 그 성과를 과시하기도 하고 등등. 뭐 됐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는 그 벽면 자재, 돌을 잘라 만든 벽돌인데 로마는 장식문양 콘크리트, 그래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그죠? 시멘트를 발라서 그 튼튼한 결합을 만들었다는 게 더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그리스의 기본형은 직사각형이고 직선적인데 로마는 원형, 곡선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 구조가 그리스는 지주와 상인방인데 반해서 로마는 둥근 아치와 궁융이었다는 겁니다. 원주 양식은 그리스는 도리스식 이오니아식이었는데요. 로마 시대로 오면은 코린트식이 됩니다. 근데 코린트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헬레니즘 시대 오면서부터 코린트식을 많이 쓰는데요. 그만큼 화려하고 예쁘니까, 그죠? 사람들의 더 주목을 많이 끌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각품은 신과 여신을 이상화한 것이었는데 로마 시대 오면은 사실적인 인간상, 관리를 이상화한 조각상. 이게 관리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황제나 장군들입니다. 황제나 장군을 일종의 우상화 같은 그런 조각상들이 있었고요. 회화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리스는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양식이라고 하는 반면에 로마는 원법을 사용해서 사실적으로 묘사한 인물이었다. 미술 주제는 이제 그리스는 신화였고 로마는 관직에 있는 인물, 군수다 영광을 묘사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아래쪽에 파르테논과 판테온 딱 대비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앞에만 보면은 이제 비슷한데 뒤쪽에 있는 그죠? 이 아치 구조와 돔 구조를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위로 올라가서 해서요. 요 건축까지 쭉 보시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건축. 로마인들은 전리품으로 풍족한 부를 누렸다. 네로의 궁전인 황금의 집은 현관만 해도 수 킬로미터에 달할 정도로 고대 세계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주거지였다. 향연실의 천장에서는 향수가 뿜어져 내렸고 돔천장은 개폐식이어서 열었을 때에는 손님들이 별자리를 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네로의 궁전 이게 뭐 남아있진 않죠. 네로
뭐 네로는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고대 로마 황제 네로, 아주 뭐 그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의 골든 하우스라고 전해지는 건데, 이게 로마 네로 시대 때 로마 대화재가 있어요. 대화재, 그죠? 대화재가 있어가지고 대화재로 파괴된 터에다가 이제 다시 건물을 지었는데, 물론 뭐 이것만 지은 게 아니라 이제 일반 사람들 건물도 지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 네로가 뭐 잘한 거 하나는 그 얘기하더라고요. 네로가 폭군만은 아니라 그 대화재 난 이후에 새로 도시 계획해가지고 건물과 건물 사이를 다 이제 떨어뜨려 놨다는 거예요. 불 나도 한쪽만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떨어뜨려 놓고 새로 도로도 정비하고 해가지고 그 뒤에 로마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뭐 그런 터를 닦았다고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터에다가,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지만 다 불탔으니까 거기다가 자기 집을 크게 져버린 거예요. 자기 위세를 과시할 수 있는 커다란 궁전, 정말 커다랗죠, 그죠? 커다란 궁전을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건 이제 호수고 그런데요. 그래서요, 이렇게 엄청나죠, 그죠? 가운데 배 모양의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호수 띄워놓고, 이렇게 돔 구조에다가 자기 그 입상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남아있는 그 벽화하고, 요건 뭐 상상 가상도인데요. 여기 라오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네로 황제의 컬렉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리품들을 다 각 지역에서 가져온 거 다 자기 이 궁전에다가 다 전시하고, 뭐 복제품이든 뭐든 것 전시해서 이런 식으로 화려하게 다 꾸며놨다는 겁니다, 그죠? 꾸며놓고 이런 그 황금 궁전이었는데, 요게 나중에 네로가 원론에 의해서 국가의 적으로 규정되어서 실각합니다. 워낙 이제 그 정치적으로 이제 결국 실각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실각한 후에 자살합니다. 근데 네로가 이제 일찍 죽었더라고요. 30살에 자살해서 30살에. 그러니까 젊은 날에 뭐 얼마다 몇 년 못 하고 그러고서 자살하고 나서 이후 이런 게 있었어요. 기록 말살형이 로마에는. 물론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스 때부터도 이게 있었어요. 기록 말살형이. 기록, 그 사람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다 말살한다는 거예요. 역사에 남기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흔적을. 그래서 기록 말살형에 처해져가지고, 이거 네로가 만든 거니까 이 안에는 네로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황금 궁전도 이거 파괴하고 부셔버리고 뭐 또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 뒤 황제가. 그래서 이때 이게 파괴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발굴되고 있어요. 최근에 다시 발굴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파괴되고 묻혔던 거기 묻혀 있었는데 나중에 발굴된 거죠. 농부에서 발굴돼가지고 1506년에 라오콘 궁상에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네로의 황금 궁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목욕탕이 나옵니다. 목욕탕. 자, 거기까지만 보시고 이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로마인들은 목욕을 즐겨서 거대한 욕탕을 좋아했다. 카라칼라의 대욕탕, 기원 215년은 다양한 온도의 탕 속에서 1600명의 군중이 동시 목욕할 수 있는 러시아리 시설이었다. 노예들이 불을 지펴 덮인 물을 정교한 시도를 통해서 욕탕에 공급했고, 한증탕이나 체력 연마실도 있었다. 그래서 작가 세네카는 우리는 너무나 부유해서 보석 위를 걸어다니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다고 적은 바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다 그 전리품과 뺏어온 걸로 아주 번영을 누렸죠. 그래서 이게 황제의 명으로 지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김나지움, 여기 운동장이 있는 겁니다. 그죠? 운동시설, 그죠? 헬스장이 있고, 여기 다양한, 여기 다 달라요. 여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온도에 따른 다양한, 그죠? 이게 수영하는 곳도 있고, 뭐 차가운 데도 있고, 따뜻한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죠? 다양한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거를 재현한 상상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겠느냐.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욕탕이 안에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수영장 같은 게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크게 남아요. 정말 크죠? 그죠? 남아있는 유적, 욕탕 유적입니다. 대단해요. 대단한데. 남아있고, 이렇게 로마인들이 자기들의 전리품을 가지고 이렇게 수도 씻는 예? 어떻게 보면 1600년. 우리는 진짜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는 수완보 이런 데가 어떤 그렇죠. 예, 그렇죠. 수완보 원천, 무슨 원천.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로마 조각 뭐 이런 거에서 로마 얘기 좀 더, 로마 얘기는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간단히 하고 마무리하고.